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간호점 박지혜 부장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못 나오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 지난주 못 나오고 이번 주 월요일 쉬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많이 못 뵌 것 같으네요. 뭐 제가 또 없는 동안 또 시장도 많이 하락했고 뭐 그랬었는데요. 어제 뭐 채팅방에 들어와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감기가 온판 걸려가지고 진짜 기침, 뭐 가래,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좀 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공기만 좀 들어가면은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오늘 모신 분은 IBK증권 분당의 함정남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 차장님도 감기 걸리셨었다면서요? 네, 전 2주 전에 걸렸었고 2주 온 전에. 가족 한번 앓고 지금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게요. 누가 그러더라고. 코로나가 제일 약하다고. 네, 코로나 걸리면 조금 멀쩡하고 독감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 것 독감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병원 갔더니 번호표 뽑고 정말 인산인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소아과 저는 막내가 걸려서 소아과를 네. 갔었는데 네. 8시에 갔어요. 아. 9시에 병원이 오픈하는데 8시 10분에 가서 줄 서 있었어요. 미리. 네, 그것도 17번째였어요. 그것도 8시 20분에 간 것도 17번째. 와.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타이밍 놓치면 뭐 11시 넘어가 버리면 그날 진료 못 봤어요. 그 정도예요? 그랬었습니다. 네. 와. 뭐그 병원이 그렇게 뭐 잘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저도. 아니, 저희 동네도 내과가 저희 아파트 상가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거기 갔었는데 거기도 그냥 줄을 서 있어가지고 와, 근데 저만 걸린 게 아니라 다들 요새 좀 유행이니까 또 대유행. 미세먼지도 되게 많고 황사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목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도 안 걸려봤는데 이 정도일까? 뭐 생각이 될 정도로 아픈데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가 제일 약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번 독감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장도 지금 한 독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죠, 살짝. 그렇습니다. 콜록콜록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독감이 좀 빨리 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질질질질 끌면서 오래 갈지 좀 봐야 되는데 차장님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적어도 브레이크는 나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면서 언제라도 이상 시그널이 뜬다면 비중을 축소할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겠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 빠져버려갖고 네. 지금부터 더 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재진입하려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장을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 정도 아, 증시가 그러니까요. 올라왔었으면 21선 지지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밀리면서 네. 좀 실망 매물 조금 기간의 조정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냥 단숨에 21선 깨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60일선 와 있죠. 그 이게 이제 종목들이. 지금 그렇죠. 종목별로는 61선에 네. 다 있는 것들도 네. 꽤 있죠. 그동안 주도했었던 네, 종목군들로 맞아요. 살펴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이렇게 될 바에는 좀 깊은 조정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일단은 시장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양극재, 음극재 종목들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평균 25에서 35% 많이 빠진 것. 네, 네, 다 이 네. 정도들 네,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제부터는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들이 한 번에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이 적어도 기간 조정과 박스권의 이상을 보여줘야 증시가 버텨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에코프로가 먼저 빠지고 지금 에코 BM이 따라서 빠지잖아요. 이게 다시 거꾸로 빠지기 시작해버리면 지수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좀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좀 정상적인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제 뭐 ETF 증폭 효과라는 것도 있지만 신용이 예전에는 그러게요. 8조 정도 그쵸. 수준이었고 10조가 넘어가면 뭐 맞아요. 난리 났다 이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17조, 18조가 평균이고 20조가 가도 그냥 뭐 맞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 특히 극점의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꼭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할 때는 꼭 버텨내는 모습이 보이고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하루 이틀 더 빠지는 모습들이 꼭 나와서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데 지금
고객 예탁금도 괜찮고 또 종목별로 순환매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 사실 오늘도 타방송이 아침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못 버텨요, 시장이. 지금 시장이 못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보여줘야지 시장이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었던 그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이 좀 활력도 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거기를 보고 있고, 어저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던 반면 다른 종목들은 다 샀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는 약간 80억 매수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두 종목만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그럼 전체적인 매도가 나왔다라고 어제와 그냥 급반전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내 계좌가 멀쩡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너무 자극적인 이슈와 자극적인 수익률에만 집중되었었던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이 지금 현대차가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이러한 퍼포먼스 속에서 주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과 그다음에 지금 보험주들도 좋잖아요. 보험주들이 좋은 거 이제 IFRS 17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밸류에이션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종목들이 지켜내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틀림없이 다시 건전한 마인드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폭이 조금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되 그 방향성은 2차 전지 양극재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2400 저는 개인적으로 2430이라는 선을 잡고 있는데 뭐 꼭 거기가 가면은 올 것이다 이걸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에 턴을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은 매수할 마음의 여력은 준비는 되어 있고요. 2430 밑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 2400선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요새 시장 보다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2450, 뭐 요 정도 지금 설정해 놓고 코스닥은 한 820 정도 지금 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좀 먼저 빠졌고요. 시장 주도적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거의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일단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약한 종목들은 60에서 살짝 깨는 흐름도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함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빠지면 뭐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지난주 초부터는 계속 제 온라인 고객분들한테도 그냥 좀 관망하자. 제가 봐도 이렇게 뭐가 사서 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딱히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쉬면서 팔고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쉬면은 이거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맞고 떨어져가지고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그동안 과도하게 몰렸던 과열 분위기가 뭐 금감원장 말에서도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뭐 그 배터리 아저씨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도 좀 나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2차 전지 섹터주들 그죠? 계속 하락이 나오고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작전 세력 얘기 나오면서 계속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이 그동안 좀 과열 분위기를 좀 식혀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식히고 나면은 또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좀 밸류에이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외국인들 수급이 없다 지금 방향성이 없다. 저도 오늘 아침만 해도 오 이거 많이 올라가는데 오후에 보면 저만치 빠져 있거든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적극적이지가 않고 또 우리나라 요새 계속 수출이 안 좋잖아요.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안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원화가 더 약하게 막 움직여 버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더 안 들어오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지금 뭐 비투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신용이 뭐 이 정도 되면은 더 추가로 뒷돈 들어오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겠냐. 같은 거 안에서 이쪽을 팔고 저쪽을 사거나 이래야지 이쪽도 사고 저쪽도 사고 이런 흐름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급도 그렇고 기관도 지금 뭐 돈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 속에서 섹터 간에 좀 이동만 있는데 특히 아까 저희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이에요. 그죠? 또 그나마 뭐 경제 성장률은 조금 소비 늘면서 터닝을 살짝 했고 또 최근에 오히려 소비주들도 중국 소매 지표라든지 경제 성장률 지표 보면서 와 이러면서 반등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는데
거기도 잠깐 또 대통령 말씀 때문에 또 약간 뒤통수 맞고 좀 많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게 좀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수도 불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출도 뭐 일부는 뭐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끌어들여오기가 힘든데 차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음 주 연준회의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시장이 이런 좀 환율 노출도라든지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라면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저희 다 0.25 정도 예상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동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 한 번 더 할 것인지 원래 시장은 지금 올해 안에 뭐 90bp 정도 인하하는 거 생각하고 하반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단기에 결정 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더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시는지. 글쎄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이외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게감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20bp 올릴 거고 또 인플레이션 보면서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할 것 파월은 같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네네. 이 범주 안에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FOMC부터 좀 얘기를 하면 네. 제닛 앨런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계속 달라요. 그쵸. JP 둘이 정반대예요. 네네. 재무장관은 금리 안 올려도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모건이나 파월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절대 간과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맞잖아요.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잡아야 되고 인플레라는 것을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택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고 그러게요. 있어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8개월 그죠? 만에 좀 미국 그렇죠. 네, 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면 사실 8개월 전에 꺾여서 6개월 후에 반응이 보이니 6월 달에 이제 이번에 꺾일 거다라는 게 지난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고개 들면 하반기에 전망을 쉽게 풀어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어디가 맞고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직은 중대한 변수인데 그것이 지금 당장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라가면 정부 부채를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채 한도도 그렇습니다. 협상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5월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한 달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환율과 엮어서 사실 제가 좀 장이 좋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좋을 때 나쁜 얘기하면 잘 감흥이 없어요. 나쁠 때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반등 시에 내가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지금 1430이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비관으로 보고 지금 파시려는 뜻이 아닙니다. 환율이 불편한 이유가 원화 약세잖아요. 지금 환율이 약세인 것도 약세인데 우리가 일일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태국보다도 높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보다도 2배래요. 일일 변동성이. 네. 이게 우리는 일단 환율의 원화의 가치는 경제적 펀더멘탈이잖아요. 수출 계속 줄고 있지. 반도체 40%는 미국, 40%가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 계속 줄었거든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중국 향이 반등이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물론 반등을 하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중국이 한국과 단절되기 전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한번 반도체를 확 쓸어 담지 않을까, 미리 선취매를 해두지 않을까.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난번 경험을 통해서 중국은 느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반도체가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표 기업을 우리가 대만을 TSMC라고 보는 것처럼 일단은 삼성을 우조로 봤었을 때 반도체가 언제쯤 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고 맞아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적어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의 원화의 약세가 되다 보니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로 저는 저만 고민하는 거죠 알았는데 다 그 얘기한대요. 한국 PF 터질 수 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가을에 좀 많이 있다고 제가 그죠? 몇 달 전부터 이거를 계속 언급해 드리는데
지금 제가 느낀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오늘도 대수단 협의체 재구성한다라고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PF 부실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부실이 하나가 터졌을 때 SBB 사태처럼 즉각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미국도 즉각적으로 그렇죠. 막아가지고 살아서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는 터져도 되고 어디는 터지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PF라는 것 자체는 신뢰의 문제예요. 제가 그러면 나도 안 될 거네. 자금이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뱅크런처럼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연쇄작용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즉각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 뭐라 그러냐면 무제한 보증을 해야 된다. 어떠한 등급이 네.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램인 거죠. 바램. 근데 이것을 외국계에서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가 높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금리가 뭐 미국보다야 낮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 있는데 경제는 안 좋아요. PF가 6월 달부터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거 물량이 꽤 크다고 뉴스에서 기사가 나온 거는 36조 기사까지 제가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더블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부터 오는 물량이 6월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불편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계부채잖아요. 네. 다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죠. 가계부채가 안 그래도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막 지금 전세 사기 얘기 나와서 안 그쵸. 그래도 투심이 안 좋아졌는데 맞아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가처분 소득은 지금도 절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규제를 아직은 역의 환율, 24시간 환율 시장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좀 규제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오픈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동성을 조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 좀 더 이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체크한 지금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데 제 말을 너무 믿으시면 더 안 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느끼냐면 터지긴 터지는데 큰 건 안 터진다. 미국 지방은행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끝났죠. 은행은 IMF 때 끝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오히려 건전하죠. 글로벌 우리는 금융위기 은행 부실 금융위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방은행이 터져서 여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오늘도 지금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미국 퍼블릭 급락 나왔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빠질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것도 특이성. 거기 또 뭐. 대출은 늘어나고 예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보다 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뭐 좀 그 정도로 빠진 거 좀 납득이 안 되긴 한데 지금 현 정부도 이 PF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네. 어떤 시나리오가 좀 이상적이냐면 적당한 PF가 하나는 가동이 터져야 됩니다. 작은 기업이. 작년에 동원 산업건설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건설사, 이거 상장사 아닙니다. 시총이 뭐 300억이 안 되는 소형 건설사인데 하나가 부도났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거는 확산 여파가 없었죠. 이번에 소형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형사는 철저하게 막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들 아직까지 시장 뷰는 그겁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터졌을 때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좀 타국 할 대비해서 수 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 이 시기가 그쵸?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미국도 부채 한도 협상 직전이 가장 네. 제가 5월 달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한 게 이 두 가지가 6월에 있거든요. 6월 초랑 6월에 이제 이거 있기 맞아요. 때문에 5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논리가 저는 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점검해 보자. 그래서 안테나를 어디에 세우고 봐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네. 뭐 이것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참고 자료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봐 드리면 일단은 5월달은 누구나 다 말씀해 주시듯이 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뭐 차장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서는 연준 회의 결과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 수준 안에 있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큰 다른 뭐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쇼킹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출에서 좀
문제가 오고 그 수출의 그 키포인트는 반도체가 계속 이제 수출이 줄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PF가 이제 뭐 6월부터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뭔가가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 또 그 터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향후에 하반기에 이제 국내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다음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6월 달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 회의 결과에서 큰 사고만 쳐지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6월 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5월 달에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일단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잘 막아줄 것이다. 뭐 이런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점심시간에 한참 토론했었는데 네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터지는 사태는 정부가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미국 내년에 이제 총선이고 아, 그렇다 거기도 보니까 근데 되게 인물이 없나 봐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바이든 대 트럼프 누가 더 나을까요? 정치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인데? 네, 저는 항상 중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고객분들은 양 극단에 계신 분들이 아, 다 그래요?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해석 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그래요. 때문에. 근데 진짜 트럼프는 또 트럼프대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다들 뭐 그래도 둘이 똑같더라고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미국만 최고야. 미국만을 위해야 돼. 뭐 이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한테도 지금 계속 압박하잖아요.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백을 메꿔주지 말라는 등 마이크로를 만약에 중국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그러라는 등부터 시작해서 또 트럼프 때는 그냥 무역 분쟁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제 바이든은 더하네. 뭐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미국에다 다 뭐해라, 뭐 니네 보조금 받으면 기술 내놔라, 이익금 내놔라, 막 이런 식이니까. 그 둘이 가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둘 다 강자의 횡포라는 가장 우호적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하죠. 어쨌든 강자의 횡포.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은 안 그러면 뭐 어느 나라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강대국은 어쩔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겠다는 돈의 논리였던 것이고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네. 바이든은 달러의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네. 둘의 차이라서 만약에 다음 대선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주를 사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그때처럼 생각을 옛날처럼. 한번 더 얘기해봐. 옛날처럼. 그때 내가 바빠서 시간 없어 많이 얘기 못했어. 그런데 농담삼 오늘 점심에 한 얘기야. 바이든이 되면 인프라주를 사겠다. 뭐 이제 여러 개 농담처럼 오늘 점심에 얘기했었습니다. 아.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고요. 그러게요. 네. 아직 뭐 선거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5월 달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거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 조금 반도체 쪽 돌아가는 거 좀 봐야 되겠고 환율 안정도 좀 봐야 되겠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꼭 매년 5월만 되면 꼭 이러니까 뭐 네. 연례 행사 같아요. 5월만 되면은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또 이제 5월 달에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월 달에 뭐 연초 효과다 뭐든 해가지고 기대감이 쫙 올라왔다가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랑 또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이 실적과의 괴리를 좁히는 네. 조정이 계속 나오는 게 항상 5월이고 막 이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보니까 오늘도 보면 이게 실적 발표를 되게 웃긴 게 반도체 맨날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도 쇼킹한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막 올라왔었잖아요. 하이닉스도 되게 실적 쇼킹하게 나왔는데 시장이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는 덜 나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막 올라오더니 또 오늘 또 모비스 뭐 이런 애들은 실적 괜찮았는데 컨셉보다 못했다고 그래서 막 급락하고 현대차는 실적 좋다고 그래서 기아도 좋다고 그래서 막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적을 어떤 보는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실적을 보는 눈높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대체로 좀 좋다고 한 것들은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LG노텍도 실적 나왔는데 컨셉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LX 세미콘도 실적 나쁘지 않게 네.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IT 쪽들은 조금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느낌이고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반대로 조금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단기 많이 올랐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걷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대 기아는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가 그동안 그렇게 탄탄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끝까지 들고 가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현대차 하나가 테슬라 이겼죠. 영업이. 기아랑 합치면 도요타 그룹 이제 이길 수 있으니 네. 이제 글로벌 원 티어가 된다라는 꿈의 리포트가 그런 얘기 얼마 전 있더라고요. 리포트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거짓말은 너무 호황된 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포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럴 때 꾸자고요. 이럴 때. 그래서 근데 중장기 밸류에이션을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잡을 때 차 비중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반도체가 오른 건 이상하게 작년부터 실적 발표만 하면 올라요. 삼성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하면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워낙 기대가 네, 1월에도 그랬었는데 네네. 근데 그 힘을 오래 유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가 이미 낮춰져 있었다는 것이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오픈하면 그래 이제부터 나아지겠지 이러한 일들이 시장에서 반복이 되는데 신뢰도는 좀 낮지 않나. 오늘 하이닉스가 좋았던 것은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실적보다는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응과 오늘 나스닥 선물 1.3% 오른 거 아세요? 네. 우리 증시만 보면은 지금 또 빠져요. 모르겠죠. 지금 빠져요? 네. 지금 현재 6시 18분 현재는 좀 마이너스 권에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새? 지금 나스닥 미국도 선물은 이 변동성이 이게 제가 보는 게 이게 맞나요? 마이너스 1.98? 아니 그거는 어저께 어저께 정가였을 거예요? 거고요. 아 네. 그럼 제가 이거 시스템이 지금 네, 실시간으로 그렇죠. 반영을 그건 못 어저께 하고 거고. 있나 보네요 지금. 네, 지금 선물로 보면 인터넷 1.29로 보이는데 플러스. 아 플러스예요? 네, 그럼 플러스. 이거 아까 장 어저께 끝날 때도 건가요? 1.29였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1.3 정도로 보이는데 아. 어쨌든 제게 좀 약간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거는 늦었나 봐요.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시간에서 기술주들의 반등,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니즈에 대한 클라우드라는 것은 서버랑 직결되니까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서버 투자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 소멸, 그 다음에 서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응했다 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건 오르고 실적이 좋게 나면 빠지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모비스는 조금 첨언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비스는. 저도 진짜 정말 통안의 무거운 종목이에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동차 얘기를 할 때 모비스 얘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삼성물산을 말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지주사에서 이러한 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갖고 있는 주식수의 밸류만으로도 말할 수가 없지만 그 밸류가 반영되는 시점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형주들은 수급 때문에도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큰 수급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좋은 호재가 나와도 받쳐주지 못하고 연속성 악재가 이어가지 나오면 못해요. 더 많이 빠지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장 차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반도체보다는 이제 자동차가 좀 더 낫다 앞으로 말씀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반도체는 좀 기노브로 지켜가는 이제 반도체도 전방에 두 개의 고객사와 이제 이 소부장은 다르잖아요. 소부장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기회를 찾는다. 네, 네. DDR5는 네. 좀 사모아갈 수 있는 날이 오늘의 그런 시그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는 것이 DDR5로 전환하게 되면 자연 감산 효과가 있다라는 네.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랑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는 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공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막 네. 증설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제 그렇게만 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조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이 그러겠네요. 들어서. 진짜 IT 섹터는 진짜 경기 민감하고 또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만 나오면은 순환을 좀 그렇죠. 빠르게 가면서 계속 길게 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진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소부장 섹터주들도 뭐 리포트 나오면 강한데 또 조정받을 때는 더 빨리 강하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오늘 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낸드 좀 안 좋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DDR5 얘기는 계속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섹터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제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또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장중에는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했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칩과 관련돼 있는 또 자율주행 칩들도 그랬었고,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주들은 좀 그랬고,
뭐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좋다라고 말하는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뭐 ISC 뭐 이런 것들 장중에 많이 오르더니 후반에 또 다시 또 밀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힘이 좀 길게 못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당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빨리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소부장 내에서 좀 저가일 때 꾸준히 좀 장기적인 텀으로 좀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유리하다고 그러게요. 보고, 거기에 기본 베이스는 하이닉스는 좀 뒤로 해도 돼. 삼성전자는 그 전략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본다면 지금이 바닥이죠.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파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바닥 논리다라고 하면 저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보잖아요. 올 하반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있을 거야. 저도 여기에는 기대할 바가 있다라고 그래서 봐요. 지금 그나마 IT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재고 자산이 축소되면서 DDR 그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게 될, 그다음에 DDR5로 전환한다면 그 마진율도 좋아지겠죠. 네. 이것이 실적 밸류로 전망하는 대응 전략 하나.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시나리오가 있어요. 3나노 공정에 갔었을 때 지금 이게 괜찮은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럼 수율이 80% 정도 그 정도 나왔지 나왔다고 않았어? 기사 예,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 진짜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랑 싸울 수 있는 수율에서 3나노 공정에서 싸우게 돼서 시스템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부과받는다면, 이거는 실적 밸류에이션 PER 뭐 8배, 9배가 아닌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TSMC랑 진짜로 경쟁해 볼 수 있을 네.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벤트로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사실 방송에서는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석에서는 하거든요. 제가 이쪽 뉴스를 찾아보면, 제가 어딘지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치학자들이 봤었을 때는 10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일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니 했었을 때 100%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특정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가 한 걸 들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뉴스를 찾아왔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그 보급함이 대만에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미국 보급함이. 이거 굉장히 큰 악재인데,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무서운 일인데 다행히 별일 없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제가 좀 놀래가지고 막 많이 찾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충분히 참 워렌 버핏이 TSM 주식 다 팔았대잖아요. 네. 그랬으면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그 뉴스 한참 찾았을 때 네. 이제 사석에서 동생들은 밥 먹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중국이 대만 들어가면 삼성전자 상한가 갈 이슈 아니냐? 뭐 농담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의 트램쇼, 그 뉴스가 나왔던 날 삼성전자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런 뉴스에는 반응을 했더라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는 뭐 저는 조정받을 때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보조금 받으려면은 결국은 전기차 그럼요. 늘려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꾸준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그동안 양극재라든지 소재 위주로 뭐 나도 니켈, 너도 니켈, 뭐 리튬 뭐 이러면서 올라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탄력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뭐 충전이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전장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쪽도 계속 뭐 영향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자동차 부품주들 좀 조정 받았지만, 조정 다 마치고 나면은 다시 또 흐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자동차 쪽들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2차 전지 네. 에코프로는 진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용가리 통뼈인가요? 그거는 정말 안 빠지는데, 또 근데 아까 저희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는 네. 덜 빠지는 거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 뒤에 치고 나갔었다가 이제 후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들이 이제 양극재 빠지고, 뭐 지금 음극재들도 엄청 빠졌어요. 지금 음극재들도 엄청 빠지고, 뭐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뭐 포스코
퓨처엠이죠. 뭐 LG 엔솔이랑 네. 30조 계약 얘기 나왔는데 잠깐 반응하다가 다시 또 쭈루루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도 2차 전지가 아까 차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빠지면 안 되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 박스권 조정으로 가주어야지만 시장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사야 될까요? 기간 조정일지 아닐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올라갈 때 네네. 무서운 게 번갈아 가면서 올랐잖아요. 빠질 때 번갈아 가면서 빠지면 골치가 아픈 건데 이것을 지켜내려면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저는 일단은 지금 그게 지금 코프로거든요. 대장이죠. 또 이게 코프로가 대장이라서 좀 지켜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짜로 지켜봅니다. 오늘도 대장은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켜줘야 되고 다른 종목들이 네. 조정 받더라도 또 올라올 기회를 틈탄다. 그럼요. 고평가 논란도 있고 뭐 말이야 뭐 많고 했지만 뭐 코스닥에서 지금 가장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맏형의 역할로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것 또한 절대 유익한 일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길 바란다라는 것이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철저하게 수급장이잖아요. 그 수급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면 호재가 갖다 붙이고 떨어지면은 악재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주가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지 이유가 주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수급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급은 좀 꼬여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금감 원장 말 한마디에 과열되어 있는 2차 전지주들 뭐 주시해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조정이 빌미는 됐을지언정 또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면 다시 또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섹터한테 바톤을 넘겨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뭐 나중에 이 자리에서도 2배 간다, 3배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뭐 끝났어 이런 말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예전에 셀트리온 그룹이 생각나요. 셀트리온이 4만 원일 때 비싸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강성주주들이 있었거든요. 공매도 없애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게 2016년 1월에 10만 원을 가요. 10만 원을 찍거든요. 그때도 고평가 논란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때도 공매도 없애라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뭐 말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강성주주분들은 이거 5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1년 8개월 동안 8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그대로 기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11만 원 돌파하는 양봉이 떴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출발이다라는 본능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속도로 그렇게 이제 진짜로 그러고 나서 30만 원, 50만 원까지 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때 공매도와의 전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그래요. 그 밸류 갈 수 있죠. 나중에는 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논해서 그런 일이 있으려면 적어도 그런 셀트리온에 보여줬던 기간 조정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간 조정의 흐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 단계 급등을 했으니까 기간 조정이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시는 그분도 3년 뭐 이렇게 길게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할 자신이 없으면은 사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좀 일정 부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분을 뭐 비판하거나 뭐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논리로 이제 말씀하실 때 되게 좀 단순한 논리시더라고요. 뭐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뭐 11배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덜 올랐다. 앞으로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은 얼마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가를 봤는데 곧 전 19년으로만 넘어가면은 주가는 15배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보면은 이미 더 많이 오른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말씀 주셨던 대로 뭐 나중에 또 에코프로가 더 뭐 큰 뭔가를 해서 더 큰 밸류를 받아서 주가가 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일단은 조금 쉬어가고 가격 조정 속에서 일정 부분 그런 박스권의 변동성을 계속 보이는 장세로 갈 것 같다라고. 아니요. 갈 아니야? 것 같다가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바램이다라는 거예요. 바램이다. 그 뜻은
안 그럴 확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만약에 불안하다. 그렇지 못하면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그렇죠. 있다. 한번 그러면 아까 깊은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깊은 조정의 끝단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네. 2,400인 거고 그때 되면은 그때는 아예 진짜 이제 진짜 2차 전지를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한 번 파동 나오고 또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오면 거기서는 단기 낙폭가대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데 근데 그 모양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오면 살겠다. 네. 2차 전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권 조정 가면은 조금 관망하면서 보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급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2,400 전후에서는 한번 2차 전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고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라면은 그냥 뭐 지금의 그렇죠. 2차 전지는 그냥 정신적 지주처럼 그냥 네네. 방향 잡아주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아, 나아질 우리 수도 응원해야 있을까요? 돼요. 2차 전지. 우린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잘 버텨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일단은 뭐 지금 조정이고 또 실적 나오면서 사실 첨보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면서 미스 나왔다고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2차 전지 주식들도 생각보다 좀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조정폭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일부 뭐 기사에 나왔다시피 무늬만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무슨 광산이랑 계약할 거다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로 올랐던 종목들을 지금 엄청나게 조정받아요. 보면 어느 종목은 고점에서 지금 벌써 반토막초가 난 종목들도 일부 네. 개별주들은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도 다음에 움직일 때는 좀 선택을 네, 조금 맞아요. 좋은 종목으로 좀 집중해 네. 주시는 전략이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적 발표 이런 부분까지 조금 물어봤고 아까 물어보던 김에 지금 낙폭과대잖아요. 종목들이 다 낙폭과대잖아요. 그냥 이것도 많이 빠졌어, 저것도 많이 빠졌어. 저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한번 사볼만 하겠다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죠. 근데 저희 뭐 아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약간 작전주로 부각이 되면서 막 급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단타 친다고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를 좀 칠 수도 있고 또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할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뭐 아까 뉴스 보니까 뭐 ETF는 그 8개 하락 종목 중에서 6개를 담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폭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 회사들이 다 그래도 나쁜 회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지주회사 성격이고 꾸준히 자산 가치가 있고 이랬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혹시 사장님이 나 요거는 한번 요 정도면 사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큰 병이 들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사석에서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 서울가스 뭐야? 3,000원 뭐야? 그거 사야 되는 거야? 실제로 제가 하림지주를 이 네. 13,000원일 때 네. 이거 같은 애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지점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 손이 들어온 것 같다. 주가 흐름이 똑같으니 여기서 더 갈 거다 했는데 그때 12,300원대 지금 18,000원대에서 50%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손님한테 전해서 뭐라고 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부동산 뭐 이런 가치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얘기는 뭐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억지스러워서 그냥 그래서 삼천리를 보면서 서울가스, 세방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다우데이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주포는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굉장히 궁금했어서 저는 사실 이 선광과 삼천리를 이쪽 한국사탱에 놔뒀어요. 저게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짜는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은 가치로 본다면 일단 할인지주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 CFD랑 연계돼서 이게 왜 한가를 가야 되는지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굳이 한가를 가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상상의 날을 핀다면 이 본주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는 그냥 대충 상상을 해봐도 누군가가 반대 매매를 이게 지금 다 반대 매매가 쏠려 나온 거라면 네. 이게 바닥권에서 잡아갔다면 손이 다 바뀌는 거니 대국민 단타 게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림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다우데이터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늘 좀 움직일 변동성이 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이게 정확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그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래 그래서 다들 엄청 많이 실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우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세방도 그렇고. 만약에 그다음에 하림이 어저께 할인지주도 그렇고. 한 20% 이상 올랐다 그랬으면 저는 아침에 아마 다우데이터를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단타를 놓기 위해서 네네네. 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하림이 오늘 빠지니까 뭐야 여기서 수급이 손이 바뀌어도 못 올라가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실 진짜 이 첫날 CJ가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 가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주문 실수야 막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나마 CJ는 좀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에도 들어오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것 중에서 그래도 뭔가 보면은 하림 지주 요거 네, 정도는 그거 한번 정도는 볼만하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기자 나오셔서 얘기하셨나? 자사주만 뭐, 몰입하겠다고. 자사주만 팔아도 이 가치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냐라는 얘기했는데 그 기사를 볼 때 조금 공감은 되더라고요. 하림은 조금 진짜 억울하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주가의 변동성은 그냥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의 투자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시 건강한 투자로 건전한 투자로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이것이 투자의 처음에 우리의 초심이었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사실 생각이 들어요. 다우데이터도 대표님이 급락하기 이틀 전에 주식을 좀 많이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여세 때문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그 고점에 이틀 전에 팔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우데이터 솔직하게 같은 말하면 경우도. 삼천리 다우데이터 균열이 있었어요. 이번에 급락 나오기 전에. 솔직하게 보니까 처음으로 깨지는 네. 122평선이 60일도 깨지고 그렇죠. 20일에서도 깨지고 한 그러면서. 지지선이 두 번째 깨질 때, 첫 번째 깨질 때는 꼭 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두 번째 깨질 때는 저는 그냥 미련을 버립니다. 다우데이터는 좀 차트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조금 다 그랬었어요. 흔적이 있었어요. 저 때는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내일 한번 보지 했다가 그냥 끝난 거죠. 하림지도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쌍봉을 찍고 밀리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좀 힘이 힌트는 빠졌겠다라고 떴었어요. 이렇게 볼 수 솔직하게 있었겠고 보면, 네. 그렇죠. 다우데이터도 지금 박스권으로 한 3달을 정확하게 가다가 뜬 거거든요. 이제 박스권 깨지면서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성광은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차트로 그냥 한 절대 방에 모르죠. 이거는 진짜 몰랐을 것 같고 저거 사두신 분들은 주식 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 종목은 매일 오르는 주식인데 뭐하러 봐. 진짜로 어느 날 날벼락 맞았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저도 좀 충격이에요. 제가 봤던 게 한켠에 있어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이 물량을 어떻게 넘길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저는 좀 충격입니다. 저도 이 종목들 계속 보면서 전부 가스 관련주들이라서 전쟁 터지고 그래서 그래 가스 관련주들 그래서 가는구나. 부럽다 그냥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할인 지주 같은 경우도 패노션이 있으니까 뭐 이제 물류 때문에 그 원자재 실어나르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막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한 방에 돌려주다 보니까 그래도 차장님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서 하여튼 할인 지주나 뭐 다우데이터나 세방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또 장기 투자로 저가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면 그래도 사장님은 할인 지주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아직은 저는 다 상당 시간 큰 사고가 있다면 상당 시간 지켜본 이후에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어저께 올랐으면 다 했다는 것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에 가까워 샀다가 5분 안에 팔아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매매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했다라는 거지. 맞아. 이걸 내가 절대로 뭐 매수 이견이 오늘 아닙니다. 뭐 여기 이 종목들에서 전 국민 단타대회가 열렸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우데이터에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더 힘이 없었나? 이 한 세네 종목에 가가지고서 막 에코프로 이러더라고. 잠깐 있어봐. 지금 여기가 더 수익률이 짭짤할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닥에서 누군가가 다 걷어갔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할인지주가 오늘의 주가 흐름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종가가 조금 약하게 끝났네요. 보니까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아무튼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또 급반등을 한번 동반해 주기 때문에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쪽에 집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 가치 대비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번 문제 사건이 잘 해결되면 아직 뭐 결과 안 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 정말로 뭐 작전을 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건지 아닌지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결과까지 다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항상 저는 빠지고 나면 그 회사 쪽에서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우리 회사 저평가돼서 뭐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다른 멘트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멘트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은 물려 계셨던 분들은 또 한번 팔아주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이 종목들이요? 아니 물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노 코멘트 반등 하겠습니다. 나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좀 팔고서 기다려봐야 되지 아무 의미 않을까?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어쨌든 간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주르르 밀려 내려오면서 뭐 자동차도 좀 조정받고 뭐 반도체도 아침보다는 좀 오후장에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헬스케어 섹터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뭐 금리나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한번 해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6월 달에 또 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엔터주들도 오늘 좀 잘 버텼고 네. 나름대로 뭐 엔터주도 뭐 블랙핑크가 뭐 요번에 뭐 한 1,000억을 뭐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엔터주들 좋았고 게임주들은 정말 갈 때가 됐는데 못 간다라는 느낌 계속 받게 만들고 있고 정말. 그다음에 요새 뭐 방산주, 원전주도 수혜주다 그러면서 올랐다가 또 오늘 또 다 쫘르르 빠지고 이게 진짜 변동성이 변동성이 너무 진짜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오늘은 빠지는 날이다 하면은 5%가 빠지고 시작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 가는 날이다 하면은 2, 3% 있다가 바로 7, 8%까지 땡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너가 오늘 무슨 색깔인지만 보여줘. 그러면 그냥 몰려버릴게라고 해서 오히려 음봉 공략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마음을 먹고 이 시장을 대응하시면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요새 좀 그랬죠 음봉일 때 시장이. 빠지만 네. 음봉에다가 많이 빠졌을 때 사면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먹어요. 올라오고. 다 올라요. 번갈아가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쓸까. 왜냐하면 빨간색이 되면 자꾸 날 부르잖아요. 네. 함차장 빨리 나 좀 사줘. 막 빨간색이 네, 되면 네. 번쩍번쩍 부르거든요. 저리 나 유혹하지 마. 나는 내 사랑 파란색 종목들 안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빠질 때 사는 것들이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투자 마인드가 달라져요. 파란색일 때 사면은 분할 매수를 하게 되고 더 빠졌었을 때도 이 정도면 진짜로 괜찮은데 라는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빨간색에서 사게 되면 자꾸 감성적 평가를 자꾸 하게 돼요. 이성적 평가를 못하고 감정이 요동된 왠지 더 좋아 보이니 나는 이거 물리더라도 좀 지금 이 종목은 너무 좋으니 난 가져갈래 라는 판단을 우선순위 하게 되고 그게 근데요. 다른 주식이 없으면 가능한데 다른 주식이 잔뜩 있는데 또 빠진 걸 사는데 손이 안 갈 건데. 자꾸 안 가게 돼요. 그럴 때는 내 종목이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빠질 때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맞아요. 괜찮아요. 그 방법도 그럼요. 시장 바닥 네. 나왔을 때는 네. 이번에 좀 조정을 겪고 나면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도 괜히 뭐 거기 가서 찝쩍거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좋은 종목이라면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기회로 이번 조정을 삼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실적 발표도 많이 있었고 내일도 또 있을 거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실적 발표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었고 뭐 2차 전지도 뭐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조정이 좀 이어졌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후장이 조금 밀리면서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일단 선물은 조금 올라오면서 조금 끝내주긴 했었는데 제가 봐도 또 내일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니까 또 변동성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목요일 날마다 진짜 종목들이 정신줄을 놓더라고요. 보니까 변동성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주식 진짜 맨정신으로 투자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예전엔 금요일이었는데 요즘은 목요일 변동성이 네, 맞아요. 진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밤에 또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금 시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나스닥 중국도 오늘 IT 쪽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뭐 약간 에너지 2차 전지 쪽들이 조금 괜찮았었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좀 약하긴 했는데 제가 봐도
일단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졌으니 종목별로는 네. 지수는 뭐 빠르게 못 돌리더라도 종목별로는 가격대가 조금 메리트 네, 있는 종목들이 맞습니다. 좀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차장님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한 개만 던져주시죠. 일단은 저는 지속적으로 오늘 질문 종목 상담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 종목 상담 주신 분이 푸른 하늘. 푸른 하늘님께서 KMW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G 과거 대장주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5G가 열심히 각 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가장 앞서 있는 우리나라도 뭔가 이 5G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맛이 그렇죠. 가버렸어요. 그냥 진짜. 흐지부지 되어 버렸죠. 제가 지금 좋게 보는 종목은 풍력과 태양광이거든요. 이게 좀 뭐냐면 좋죠.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아까 이제 주도주가 2차 전지가 될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얘기하려다가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은 기업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면 주도주가 바뀌게 될 텐데 네네. 그때 되면 정부 투자 사이클로 바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이클이에요. 미국이 사경 그거 인프라 투자하려고 준비했었다가 조맨친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다시 달래서 그것을 재추진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텐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업의 실적 악화 둔화로 미국에서 연준의 피벗이 드디어 나타나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미국은 본격적인 정부 투자. 지금 글로벌 정부 투자 사이클이 나오려고 다들 이갈고 있어. 사우디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보세요. 지금 다 그쵸. 중국도 그렇잖아요. 다 정부 투자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해서 딱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고민인 거죠. 금리가 지금 이 상태이니. 그렇죠. 경기 부양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 부양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그 정부 투자 사이클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G예요. 5G는 정부 투자 사이클이랑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6G를 한 번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통신 장비 수요는 반드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주파주랑 또는 뭐 지하 공간이나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 6G로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5G랑 동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6G가 될 때 5G랑 동시 추진할 거예요. 5G 갔다 또 6G로 변하는 게 아니라 6G가 될 때 5G랑 동시에 진행되는 또는 6G를 한 번에 넘어간다라도 그때 이제 이 통신 장비주들이 두각을 나게 될 텐데 그것의 1차 사이클은 일단은 저는 이제 정부 투자 사이클이 와야 된다. 각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하려면 일단은 지금 이 인플레를 좀 기다릴 때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담아가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G도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고 좀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사세요라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영역이죠. 거의 그렇죠. KMW 차트 보면 열토막 났어요. 열토막.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적절한 바닥 시그널이 떴을 때는 물타기를 들어가서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물타고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물타고 뭐 이것을 반복해서 수량을 좀 늘려 나가는 전략으로 나중에 최고 이탈. 저는 이제 이런 양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략을 늘 써오는데 이 종목은 그럼 그렇게 네, 계속. 그런 세에서 이제 정부 투자 사이클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그때 되면은 주가는 한번 좀 추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그 시점에 좀 어떤 밸류 평가는 그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자르지 말고 정부의 투자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그냥 좀 관망하시라는 지금 말씀인 여기서 거죠? 어떻게 파나요? 못 팔죠. 네. 예, 물량을 늘려나가는 관점으로 좀 물량도 지켜봐야 되죠.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는 게 내 돈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수량을 계속 늘려나가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으면 집 팔아서 그렇게 매매하면 되죠. 그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저점 잡는 방법과 저항선, 지지선 찾는 방법들이 굉장히 쉽게 유튜브에 나온 것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엄청난 방법 말고 남들이 아는 네. 그런 기준선만 찾아내서 거기 오면 일부 추가 매수, 저항선에 타면 또 분할 매도 해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짜시고 이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하게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제 고객분 중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말은 전략은 짜도 실제로는 매매 전략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인내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사실 뭐 5G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솔리드도 실적 괜찮다고 하면서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전체적으로 5G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져서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5G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뭐 그리고 또 하나증권의 김모, 애널도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잖아요. 거의 양치기 소년급으로. 그랬었는데 지금 이 차트로만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평선들이 다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아직도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 많이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뭐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혹시 모르죠. 또 이 회사가 리튬 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폐배터리 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농담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라도 나와야 급등이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급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최근의 흐름상으로는 보면은 올해 초에 거의 3만 원 근접했었어요 한번.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29,000에서 3만 원 정도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좀 나중에 향후에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가격대 정도까지 간다라면은 아까 차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비중을 줄였다가 또 나중에 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하면서 수량을 또 늘려주시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한 2만 2, 3천 원 부근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요거 돌파되는지를 나중에 조금 확인하시고요. 뭐 최대 저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0에서 3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시장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5G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저는 사실 5G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6G로 간다고요? 제 핸드폰은 아직도 LTE인데? 글로벌 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5G가 예전에 5G가 저렇게 좋았을 때는 전 세계가 동시 진행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까지 그렇죠. 좋았었는데 코로나 그런데 터지면서 밖에 중계기 설치하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하기 힘들다 보니까 계속 빠지면서 뭐 거의 뒤안길에 지금 사라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봐도 3년을 빠졌으면 뭐 한 번쯤은 좀 오를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바닥권입니다. 네, 바닥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목을 바꾸거나 섹터를 바꾸실 만한 용기가 없다라면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아까 차장님 말대로 새롭게 글로벌 가꾸기 인프라 투자하는 시간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KMW한테는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많아요. 저도 건자재 섹터주도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뭐 실적 그렇게 좋으면 뭐야 안 가요. 아주 지겨워. 이제 물렸던 거 이제 원금에서 조금 수익 났더라고요. 보니까 현대건설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좀 그렇죠. 실적이 정말 좋아서 저는 현대건설을 좀 그렇죠. 갖고 있었던 건데 뭐 이제 원금 조금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주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좀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큰 돈 들어오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는 시점 또 내지는 국내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시점 또 알아요. 또 뭐 재건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네옴시티를 막 갑자기 뭐 더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바닥이고 좀 시간은 걸리고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보시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늦은 밤까지 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신 분들도 좀 답답하셨을 텐데 뭐 시장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보다 보면은 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말부터는 뭔가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도 많이 쉬었었는데 또 오늘 정도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사볼 만은 한데 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사기는 조금 애매한데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그렇죠. 그 딱 그 자리더라고요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어서 나 한번 사보겠다 싶으면은 좀 한번 찔러볼까?
이런 정도의 느낌 정도는 오늘 맞습니다.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조금 뭐 지겨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음 주에 뭐 8월 금방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5월 1일 또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쉬니까 5월 2일 바로 넘어가니까 뭐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어 보시고 아니면 나는 좀 공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그랬었지만 뭐 내일도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내일과 또 금요일과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뭐랄까 시장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기에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서서히 좀 준비하시는 전략.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실적 발표 시즌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이 남아있다. 근데 이 부분 그래서 보유 종목들 중에서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 때 조금 주의하시는 전략. 또 반대인 종목들은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회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도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